Now. 안녕하세요. 뉴욕 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원 벤더빌트 영상에 이어서 뉴욕 부동산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뉴욕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가 한국호텔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입니다. 오늘은 이 호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호텔이 한국 호텔인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1880년대 남북전쟁 후에 철도 등 산업의 발전으로 미국은 소위 황금시대를 맞았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석유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소위 왕으로 불리는 대부호들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 시대를 도금시대로 불렀습니다. 반짝이는 금박 안에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트웨인이 비판하긴 했지만 당시 미국 경제가 대호황을 노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억만장자 거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억만장자 거리가 있다면 당시에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5번가에 100만장자 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네노라는 부자들은 모두 이 5번가에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철도왕으로 불렸던 헨리 빌라드도 5번가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1881년 5번가에 빌라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맥킨 미드 앤 화이트 건축사무소에 빌라 설계를 의뢰합니다. 안뜰을 둘러싼 4채의 집과 51번가를 맞이하는 2채의 추가 주택을 요구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6채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그 빌라 중 한 공간인데요. 골드룸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의 화려함이 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기록과 안내서에 따르면 이 빌라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황자의 진입을 막고 조용한 은둔 생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금방 깨지고 말았습니다. 빌라가 완공되는 사이 빌라드 제국은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1883년 말 빌라는 완공됐지만 빌라드는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몇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주인들이 이 빌라를 소유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많았고 1943년에는 여성 군인 클럽이 이 건물 중 하나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랜드마크 보존위원회가 건물 전체를 랜드마크로 지정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 건물은 5번가에서 가장 과거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74년 빌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부동산 개발자인 해리 햄슬리가 55층짜리 호텔을 짓겠다면서 이 건물을 사들인 겁니다.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와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햄슬리는 이 건물 자리에 새로운 호텔을 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인테리어를 보존하는 가운데 건물 뒤쪽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어렵사리 1981년 문을 연 팰리스 호텔은 단숨에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햄슬리는 호텔을 불과 10여 년 운영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파산 과정에서 호텔은 1993년 브루나이의 술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호텔은 브루나이 국가 소유와 미국 부동산 펀드 등을 거쳐 드디어 2015년 한국의 롯데호텔에 매입되었습니다. 롯데호텔은 팰리스 호텔을 8억 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8,9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로 바꿨습니다. 팰리스 호텔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롯데를 알리기 위한 개명이었습니다. 롯데의 호텔 인수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토지권도 없는 건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산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는데요. 뉴욕은 한국과 달리 토지권과 건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권이 없는 건물주의 경우는 매년 임대료를 토지권을 가진 주인에게 내야 합니다. 호텔의 경우는 토지권을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드가 성당에 기부를 한 건데요. 처음에는 임대료로 1달러 정도 매우 상징적인 수준에서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료는 급증했습니다. 임대료는 보통 몇십 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데 그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임대료를 놓고 2000년 브루나이 정부와 성당 간의 소송이 뉴욕타임즈 등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성당은 1979년부터 매년 100만 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맨하튼 부동산 가치를 고려할 때 900만 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나이 정부는 450만 달러 이상은 못 내겠다고 버텼습니다. 성당은 현재 토지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금액일 것이란 예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롯데가 이 호텔을 산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로 호텔 사업을 확장하려는 롯데에게 뉴욕에서 호텔을 운영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메리트이기 때문입니다. 미드타운에 있으면서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호텔을 매수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진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특히 이 호텔 인수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뉴욕 콜럼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한 신동빈 회장이 이 호텔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롯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호텔 시장으로 확장을 위해 호텔 인수권을 제안했을 때 신동빈 회장은 이 호텔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레리티즈라는 바인데요. 신동빈 회장이 뉴욕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을 찾는 것은 신동빈 회장만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하지만 뉴욕은 경제 수도이자 유엔이 있는 외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들도 자주 찾는 뉴욕에 이들이 왔을 때 어느 호텔에 묵을까요? 바로 이곳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입니다. 미국 대통령뿐 아닙니다. 매년 9월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뉴욕을 방문하는 세계 정상급 인사들도 이 호텔에 묵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롯데는 호텔을 인수한 후 고급화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는 총 87개의 스위트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모두 스웨덴 명품 브랜드인 헤스텐스의 침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헤스텐스 스위트로 불리는 스위트룸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침대의 가격이 무려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와 함께 만든 주얼 스윗, 그리고 샴페인의 황제로 불리는 돈페리뇽과 만든 샴페인 스위트 등 특별한 스위트룸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위트룸의 가격은 1박에 25,000달러로 일반적인 스위트룸보다 1만 불 정도 비싸지만 프로포즈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15년 인수 이후 매년 4%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뉴욕 호텔 시장에서 다른 호텔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인수 당시 17위였던 뉴욕시 트립어드바이저 호텔 랭킹도 지난해 10월 2위까지 올랐습니다. 뉴욕에 한국 호텔이 있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뉴욕에서 컨퍼런스 등을 진행할 때 한국 기업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최고급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